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역사와 영화 코너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4월 27일로 변론을 완전히 마감을 하고 더 이상 박 대통령 변론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전, 아스팔트 피 등을 언급하면서 이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피를 보게 될 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박 대통령의 측근들의 변심, 배신, 이런 모습들, 또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의 무기력함, 또 내각에 있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영화는 몰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폴다운 이라고 하는 이 히틀러의 마지막 14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올리버 히르비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제가 볼 때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히틀러라는 인물의 마지막 14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자살을 하는 4월 14일까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극사실주의고요. 여기에서 히틀러 역할을 했던 브루노 간츠라는 이 독일 배우는 너무나 히틀러와 똑같이 역할을 잘합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이 자신의 역에 정말 메소드 연기로 빠져들어서 잘하는 배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괴벨스 역할을 한 올리 마르테스도 굉장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화자는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던 웅게라고 부르는 여자 비서입니다. 웅게라고 부르는 그 여자 비서가 지켜본 히틀러 이야기입니다. 42년에 동프로이센에 있는 히틀러 벙커에 가서 면접을 보고 5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비서로 뽑혀서 즐거워하는 모습, 곧바로 3년 뒤로 흘러가서 다시 1945년 4월 16일로 갑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 독일의 유명한 한마디로 러브라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인 요하임 페스트가 쓴 히틀러 최후의 14일을 근거로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 영화는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볼 뻔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영화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국에는 수입이 제대로 안 돼서 IPTV를 뒤져 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어로는 다운폴이고 이 몰락이라는 한국어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요, 요즘 요 근래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한 비현실적인 어떤 사고들을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말기에 하게 되고 그 주변이 어떻게 배신을 해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히틀러는 마지막에 한 보름을 이 벙커에 들어앉아서 있지도 않은 군대가 자신을 도우러 올 거라고, 북에서 남에서 그리고 동에서 지금 베를린을 포위해 들어가고 있는 15km 앞에 온 소련군을 저지할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히물러라고 부르는 SS 친위대의 대장은 끝없이 자신의 신복을 풀어서 히틀러를 배신하고 연합군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괴링은 안전한 데 앉아서, 저 멀리 떨어진 독일 북부에 앉아서 히틀러에게 만약에 거기서 계속 버티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제발 나를 부총통에 임명해서 히틀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연합군과 협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는 그런 친구들을 거의 아주 벌레 보듯이 하죠. 그리고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던 알베르트 슈페어라고 하는 군수상, 그 다음에 히틀러 정부에서의 실제 베를린에 이 거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처럼 베를린을 꾸며가던 이 건축가이자 또 각종 무기 등을 개발하는 군수상을 맡았던 슈페어는 히틀러를 찾아와서 충성을 바칠 듯 하지만은 마지막에 벙커에서 점점 황폐해져 가고 환상에 사로잡혀가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자기를 구출할 거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히틀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히틀러가 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방어 진지를 옮기고 있다고. 소련군이 점점 가까이 들어오니까 지금 베를린에 남아있는 십수만의 병력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베를린 시내가 전부 로켓포, 바주카포 뭐 이런 포들에 의해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전체에 쐈던 포량보다 마지막에 한 20일을 쐈던 포탄의 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좁은 베를린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죠. 자, 벙커 안에 들어앉아서 히틀러는 미쳐갑니다. 히틀러가 원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전증부터 겨우 걸어다니고 잠도 못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클라우제비처 작전이라고 독일을 완전히 히틀러가 명령을 했습니다. 도로, 다리, 전력, 수도를 다 끊어버리고 독일을 다 폭파시켜버리라. 잿더미로 넘겨주지. 살아서 항복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을 거니까 너네들도 독일을 다 파괴해라 했는데 슈페어가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무슨 소리냐. 나는 독일 국민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야. 우린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위임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몰라. 자, 히틀러의 이 말은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말이기는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올바른 말입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1차 대전의 폐허에서 일개 하사관, 화가 출신의 오스트리아 출신 하사관에 불과한 히틀러에게 그가 독일 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을 만드니까 열화 같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1차 대전에 패하고 그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거리에는 좌파 우파의 데모대가 난무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 구성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독일의 이 민주적인 정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제대로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총리가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히틀러한테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갑니다. 히틀러는 그 이전에 미넨에서 봉기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이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히틀러는 매우 명석합니다. 일개 하사관이다, 일개 화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히틀러가 연설을 하는 부분에 적극 연설에서 제대로 이렇게 더듬는거나 실수하는 게 없습니다. 연설을 받았으면 책이 됩니다. 나의 투쟁도 감옥에서 구술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능력이 그 비서에게 그대로 받아쳐라고 읽으면 그대로 연설문이 되고 유언장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당신들이 파퓰리즘을 좋아하고 독일이 처해 있는 한마디로 1차 대전 이후에 패전의 후유증에서 곧바로 1920년대 말에 세계 대공황이 또 독일을 휩습니다. 독일의 마르크화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정부가 허약하고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곳곳에 병사들이 데모하고 노동자가 데모하면서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금융자본은 유태인이 장악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귀족들은 아직도 옛날의 꿈에서 못 깨어나고 그야말로 독일 사회가 황폐해져 가는 속에서 히틀러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던지자 국민들은 열광해서 히틀러를 불러일으켰고, 히틀러가 민족주의적인 거부적 관점에서 유대인을 탄압하고 지십시를 탄압하고 장애인을 탄압해 갈 때 독일 국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고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점점 더 강력한 파시즘으로 가도록 동조를 했고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은 패했고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마지막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점점 소련군은 포위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5,000명의 장교가 베를린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히틀러 유겐트라 이렇게 초딩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남녀 아이들을 동원을 해서 히틀러가 그들에게 훈장을 주는 모습이 히틀러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공개되었는데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었던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고사포를 쏘면서 소련군에 대항하는 소련군의 탱크를 2대나 파괴한 영웅적인 소년이었는데 나중에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을 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전쟁에 비판적이었다 해서 그 소련군이 눈앞에 와서 함락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SS 진위대들은 배신자들을 색출한다면서 남자들은 남아있는 사람을 저는 베를린 방어에 총도 주지 않고 동원을 합니다. 괴벨스가 그들을 SS를 통해서 지휘를 합니다. 돌격대라고요. 거기에 베를린을 지키는 이 바이틀링이라는 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라도 주고 해야지. 우리가 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괴벨스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진해서 하는 거다.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판이 되어가니까 전부 다 미쳐갑니다. 소련군하고 싸우기에도 바쁠 텐데 승리의 가능성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도망간 노인들을 사살하고 목을 매답니다. 그 앞에는 배신자라고 팻말을 붙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놈들이 또 베를린에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의 환장을 산 사람들은 이 히틀러와 함께 최후를 같이 하겠다고 히틀러가 곧바로 신무기를 가지고 숨겨놓은 어떤 군대를 가지고 새로운 폭격기로 소련군을 보내버릴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자, 바이틀링 장군이 이 베를린을 히틀러가 지키라는 위치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히틀러가 총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총살을 하러 오기 전에 먼저 히틀러 벙커에 찾아갑니다. 히틀러 앞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다른 위치에서 또 막으려고 옮겼을 뿐인데 무선도 연락이 되지 않는데 왜 날 총살시키라고 하느냐.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나마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입으로 떠들거나 안 그러면 안전한 데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베를린은 포위되어서 함락되기 직전인데요. 당시 북독일이나 또 체코 근처나 이탈리아에는요 이 데니츠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한 200만쯤 되는 독일 군대가 이 남북으로 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군대들은 나중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5월 2일 날 이후에 항복을 합니다. 연합군이나 소련군한테요. 자, 그쪽으로 다 도망가기 바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히틀러와 최후를 같이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는 미쳐가면서 환락적인 파티를 합니다. 그 영화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거대한 이 공회당 같은데 마약과 술에 탐닉한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여성들과 섹스를 하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집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한마디로 쾌락에 열중하면서 죽을 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벙커 안에도 점점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군기와 규율이 엄격했던 히틀러의 나치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죠. 자, 이 와중에 바이틀링은 이야기를 합니다. 총살 그거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베를린을 지키는 사령관으로
방어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총살당해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부가 도피를 하는데 도피하지 않고 의무대 대령이 수없이 다쳐오는 민간인들을 치료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아픈 사람, 다친 병사들을 지하에서 치료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히틀러는 철저하게 몰락해버리겠다. 독일 국민과 같이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나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훗날 독일이 언젠가는 다시 태어나서 재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히틀러를 볼 때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요. 히틀러가 죽기 전에 억울했던 겁니다. 아니, 내 혼자 선동해서 일이 됐나? 내가 선동해서 독일 국민을 여기까지 끌고 왔나?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이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유대인을 학살하고 홀로코스트를 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침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식량이니 오일이니 가져다 주고 식민지를 확보하니까 박수를 치고 하면서 점점 더 내가 미쳐가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미친놈이기 때문에 독일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려냐.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지금 3번째 보는데요. 다시 보기 전까지 히틀러가 미친놈이구나 하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영화보다 더한 한국적 상황을 겪으면서 히틀러를 다시 보니까 히틀러가 그 말을 한 뜻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을 조금 선동했을 뿐인데 당신들은 나를 갖다가 완전히 미쳐서 날뛰도록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계기로 작두 위에서 춤을 추도록 박수를 치면서 만들었지 않느냐. 이때까지 몰아와 놓고 이제 무슨 항복을 해서 몇 놈이 잘 살겠다. 내 신복들이 다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히물러 배신해, 괴링 배신해, 수도 없이 배신합니다. 슈페어는 인사만 하고 베를린에 비행기 타고 와서 도로에 내려서 히틀러 만나서 이제 저는 갑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도망을 갚습니다. 이 사람들요 나중에 다 잡혀서 히물러 자살, 괴링 자살, 슈페어는 65년까지 징역 살았습니다. 바이틀링은 감옥에서 55년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슈페어는 그래도 65년까지 살아보는 풀려 나와서 그 이후로도 한 30년쯤을 더 살다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재수 좋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히틀러는 이 끝까지 환상,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주고 결국 소련군을 물리쳐 줄 거다. 뭐 슈타이너가 등장하고 온갖 장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히틀러한테 따집니다. 정신 좀 차리라. 그 군대는 적어도 방어 못하고 거의 전멸됐거나 포위돼서 자기들도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런데도 히틀러는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리고 소련군이 포위돼서 남북에서 결국은 제거될 거다. 이게 자기의 전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깊숙이 끌어들여서 잘라서 날린다고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히틀러가 총살할까봐 겁이 나서 그 진실에 대해서는 말을 하다가 고만합니다. 그 자존심이 센 프로이센 장군 출신들이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히틀러는 너 군대 놈들 전부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들 하자는 대로 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언어들은 전부 사후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 사실이고 리얼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8일쯤 전문이 하나 따옵니다. 자, 위에서 구해줄 사람, 밑에서 구해줄 사람, 옆에서 구해줄 사람 다 움직일 수 없거나 부대가 없어져 버렸거나 끝났다. 히틀러는 그걸 보고 거의 초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잠도 못 자고 약물로 근근히 버텨던 몸이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 다음 날 이제 신부를 불러서 결혼식을 합니다. 에바 브라운하고요.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가 32년에 총리가 될 때쯤 이 나치의 그림 같은 부분을 그리던 화상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쾌활하고 좀 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 이 나치 당사에 들렀다가 미네네 그 그림하는 집에 들러서 에바 브라운을 만났어. 그때부터 둘이 사귀는데요. 히틀러는 여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성불구라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에바 브라운은 항상 히틀러가 자기를 버릴까봐 또 히틀러가 다른 여자들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합니다. 히틀러 사귀던 여자 중에 몇 명은 자살도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독일과 결혼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성불구라서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독일의 여성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명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져서 결혼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여자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의 남쪽 근처에 있다가 폭격도 당하니까 마지막에는 벙커에 히틀러를 따라 들어갑니다. 히틀러는 그때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바 브라운이 자기와 함께 마지막 죽음을 같이 할 거라 생각을 하고는 감명을 좀 받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그 속에서도 파티를 하자면서 술 음악을 가지고 스윙, 재즈, 댄스 음악도 틀어놓고 춤도 추고요. 그 장면을 보면 진짜 그로테스크합니다. 소련군이 이 코앞에 왔는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지하 수십 메다 벙커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독일군 수뇌부. 자, 그래서 하루 전날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법적 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는 그 다음날 히틀러가 애지중지하는 애견 세파트를 독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 벙커 안에 별실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히틀러는 자신의 부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둘이가 자살을 할 건데 내 시체를 소련군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면 내가 자네한테 뒤처리를 부탁한다. 완전히 태워버려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알약을, 독약 알약을 입에 넣고 그 순간에 권총을 이렇게 당겨서 자살을 합니다. 생크라고 하는 히틀러의 충실한 부관은 그 어려운 데서 휘발유를 구해가지고 두 사람을 벙커 밖에 있는 마당에서 태웁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후계자가 된 사람이 괴벨스입니다. 괴벨스는 어린 애가 결혼을 늦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정도고 그 밑으로는 꼬마들 5명이 있습니다. 괴벨스 부인이 대단한 극성적인 나치 지지자였는데요. 이 여자는 히틀러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마지막에 자살하기 직전에 인사를 하는데요. 의연하게 잘 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하러 들어가니까 문을 두들겨서 자살하지 말라고 같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히틀러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고 자살을 하러 들어갑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시총통이 된 괴벨스는 항복을 하려고 하는 소련군과 이 독일 장군들을 배제하고 항복은 안 된다. 평화협정을 맺어라. 그럼 가보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줍니까? 소련군 장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당하고 죽었는데 너네들한테 평화협정을 맺겠느냐. 항복해라. 그것밖에 없다. 항복하고 평화협정은 다르죠. 그래서 게벨스한테 항복을 하자니까 게벨스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5 애들한테 수면제를 부인이 직접 먹이고요. 그 애들 중에 제일 큰 애는 이게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거부하는데요.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서 수면제를 떠먹입니다. 애들한테 다 수면제를 떠먹여서 잠이 들게 하고는 알약을, 독약 알약을 입에 넣어서 죽이고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올라와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게벨스의 시체도 그 부관들이 불에 태웠는데 게벨스는 좀 덜 타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이 타다만 게벨스의 시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벙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 하는데 사방이 다 포위되어서요. 탈출에 실패하고 다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는 누구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몇 년을 살다가 나와서 최근까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히틀러의 비서도
이렇게 벙커에 들어갔다. 이 영화를 찍을 때쯤은 살아 있었는데 영화에서 처음과 끝에 이 비서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히틀러한테 가는 게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소피 소울의 무덤을 지나다가 그 소피 소울이라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해서 백장미단이라고 해서 베를린 대학에서 히틀러에 저항한 의과대학 교수와 거기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죠. 독재에 저항을 했죠. 전부 총살을 당했는데요. 신부 한 명하고 그 목사 한 명하고 그 백장미단이라고 부르는 그 소피 소울이 이 무덤의 비석을 보고 자기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그 사람은 저항을 하고 싸우다 죽었는데 자기는 히틀러한테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독백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충신이거나 간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극단적인 순간에서는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사실을 왜곡시키고 지지자들이 지도자들을 그렇게 몰아서 거의 망하도록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군은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완전히 파괴돼야 되고 독일 국민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본인이 나부터 책임을 질 거니까 다 책임을 지자고 자결을 한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탄핵 사태를 보면서요.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옆에서 떠받들고 그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잘못을 갖다가 방관하고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해줬던 사람들 다 건재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느끼는 심정이 히틀러가 마지막에 벙커에서 느꼈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외칩니다. 베를린에 그때 있었던 독일 나치에 충성했던 돌격대 대원들 같은 경우에 또 나치 당원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 순간까지요 배신자를 찾아다니면서 처형을 합니다. 그 소련군이 눈앞에 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배신자를 처형을 합니다. 자,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요 상식과 이성에 돌아가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을 건데 당신은 왜 탈출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일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17인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던 영화 있죠. 철십자 훈장. 그 영화에도 봐도 그 영화에서 인텔리 데이에게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탈출해라. 나는 여기서 죽겠다. 너는 나가서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는데 앞장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서 괴멸될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히틀러의 마지막과 같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걸 건설하고요. 또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야 되고 언젠가는 올바른 가치로서 다시 나라가 재건되어야 될 시점에서요. 우리가 다 이성을 가져야 된다.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날 박 대통령의 처지가 정말로 고단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모두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일정하게는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들 고영태를 비판하기 전에 3인방과 안종범과 이런 사람들부터 배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영태가 배신자라고요? 고영태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수많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히틀러의 접근처럼 모든 배신을 다해가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태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요,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주말에 심심하시면 영화가 조금은 긴데요. 단 한순간도 이렇게 긴장을 늦추는 적이 없으니까 아마 본 영화 중에 제일 흥미롭고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하면서요. 몰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